요번에 만약에 금리를 2번 낮출 줄 알았는데 한 번밖에 안 낮춰서 막 폭락이 나오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진짜 막 싸 담아야죠.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가 대거 지금 26년부터 28년까지 싹 몰려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 이 SC 제형이라는 게 피하 주사 제형입니다. 제형 형태를 바꾸는 건데 정맥 주사 대비 환자의 편의성이 너무 뛰어나고요. 병원 내 투약 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빅파마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아직 초입 국면이다. 시술하지 말고 내가 시술 받는 회사, 리쥬란 만드는 회사, 올리지오 만드는 회사에 제발 한 주라도 한번 사보시는 미용의료기기 회사의 주주가 돼보셔라.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중요한 상황이죠. 왜냐면 외국인의 사실은 코스피 지수를 옮기는 힘이 사실 기관 투자자보다 세기 때문에 그건 분명하거든요. 왜냐면 자금력의 차이를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보다 외국인들이 자금력이 센 건 분명한 거니까요. 그래서 외국인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나라랑 대만을 비교한다든지 우리나라랑 일본 시장을 비교한다든지 하니까, 그러면 상대적인 매력도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높아야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키움증권 영웅문 HTS에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거를 체크해 보시면 외국인은 최근에 급격하게 우리나라 주식을 좀 많이 팔고 있다를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단위가 5천억 단위, 4천억 단위, 7천억 단위, 오늘도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장중에 이렇게 팔고 있는데요. 29일입니다 오늘은. 네, 오늘 29일입니다. 좀 외국인은 지금 코스피 지수가 지금 단기간에 3,200선까지 올라오는 거에 대해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도 사실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정부를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벌써 대주주 양도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의 의지는 부동산 쪽에서 주식 쪽으로 급격하게 자금을 좀 부의 재편을 이루려는 의지나 노력은 보이는데, 그 대통령 밑에 있는 실무진단에서 상당히 좀 반발이 좀 거센 것 같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참 너무 속상하지만 주식 쪽의 이 어떤 세력보다 부동산 쪽의 세력이 너무나 강해서 주식이 감히 부동산 세력한테 어떻게 보면 덤비지 못한다. 덤볐다가 지금 부동산 세력들한테 몰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좀 그렇게 보이고요. 그걸 외국인이 왜 모르겠습니까? 외국인이 지금 한 달 동안 누적적으로도 7,900억 정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누적 7,900억 팔았다는 얘기는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3천억대, 2천억대, 7천억대 중간중간에 외국인이 단기성으로 들어온 자금 포함해서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판 거죠. 2, 3조 판 거죠. 근데 왜 코스피 주가 잘 버티고 있냐? 다행히도 저는 이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봅니다. 3,200선 정도 되니까 계속 우리나라 국장에 대해서 그렇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개인은 팔고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네네. 약간 특이한 상황 그죠, 같아요. 특이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기관 투자자들의 그러면 연속성이 있을까?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여력이 많을까? 그거는 또 퀘스천 마크예요. 기관도 목에 찼을 가능성이 꽤 있죠. 그러면은 기관 투자자들도 요게 지금 세제 개편안이 지금 대주주 10억으로 낮추고 배당 많이 안 해주는 걸로 원안 통과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저들도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관 투자자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전 기관 투자자들도 차익 실현 물량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더 패턴이 좀 빨라진 것 같아요. 무조건 이제 중장기성으로 끌고 가는 물량보다는 그때그때 트렌드하게 매매를 하는 상황이 많은 것 같고,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 예전에 동학개미들처럼 엄청나게 응집력이 있어서 어떤 기관 투자자가 원자력을 민다. 그럼 나머지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도 다 원자력 갈 거야. 원자력 가자. 이렇게 안 하거든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투자의 응집도, 투자 세력이 이렇게 굳건하게 똘똘 뭉치는 거, 그렇게 뭉쳐야지 기업이 굉장히 크게 슈팅이 나오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을까. 위태위태한 네, 3,200이다. 네. 그래서 숫자 자체로 보면 수급이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급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업종별로, 우리가 중요한 건 업종과 기업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기업별로 철저하게 차별화된 장세가 나올 거다. 근데 벌써 발빠르게 벌써 딱 수급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 기관 투자 모두 중요합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 모두 중요한데 외국인 투자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투자 시기가 수익률이 확률적으로 높아요. 기관 투자자 따라하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인데 외국인 투자자 따라하는 게 조금 더 성공률이 높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딱 한 달 8월치를 딱 가져왔어요. 8월치 보니까 자, 아무도 별로 관심이 없죠. 조선방산 원전 전력기기만 관심인데 카카오가 1등이에요. 8월 한 달 동안에요. 외국인이 카카오만 5천억 가까이 샀어요. 카카오에 별로 관심 있는 사람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현대차 아무 관심 없죠. 현대차 2,700억 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좀 그게 나오죠. 삼성중공, 우리 원래 주도주, 조선주, 한국전력, 원전, 그죠? 주도주. 삼성전기 또 잘 모르잖아요. 예, 삼성전기 IT 부품입니다. MLCC라는 적층 세라믹 컨덴서를 만드는데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요. 삼성전기 하면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차량용, 전장이라고 하죠. 자동차가 전기 장치화되고 있잖아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용 적층 세라믹 컨덴서 MLCC 비중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해보세요. IT,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PC, 일반 PC랑 자동차에 들어가는 MLCC 적층 세라믹 컨덴서의 물량이 어느 게 더 많을까요? 10배 이상 많아요. 10배.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격. 네. 자동차에 들어가는 적층 세라믹 컨덴서가 최소 30% 이상 비쌉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구조적으로 IT 부품에서 전장화로 어떻게 보면 레벨업이 되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 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이 있고요. 최근에 요 모비스의 주가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비스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가장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의 정점이 있는 현대 모비스와 현대 글로비스가 그 굉장히 중요한 지배구조 개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현대차가 같이 가죠. 기아.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지금 철강하고 화학에서 엄청난 구조조정이 나오고 있죠. 현대제철과 LG화학, 그 다음에 IT 부품단의 이수페타시스, 증권사,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요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물론 전력기기 있죠. 전력기기 있고 원전도 있죠. 근데 우리가 보던 종목들 있잖아요. 주도주. 자, 두산 에너빌리티 없죠. HD 현대중공업 없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 또 계속 방산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없죠. 없어요. 그 다음에 미친 듯이 올라갔던 하나 오션 맞아요. 없죠. 없어요. 예. 외국인은 벌써 시각이 좀 다른 겁니다. 한 달치 지표는 굉장히 전 중요한 지표라고 보고요. 저는 8월 달이 아니라 7월 달부터 7월 달 1일부터 한번 바꿔서 보셔도 기존의 주도주에서 조금 어떤 수급의 감지, 종목상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요.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역시 안타깝게도 제가 조금 더 자료를 모아서 남이사님하고 로봇주 한번 다루자고 말씀드렸는데 요번 달에는 못했어요. 다음 달에 꼭 말씀드릴 텐데요. 압도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외국인 순매수 1등입니다. 외국인 기관 합산 순매수로도 1등입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로봇 회사가 아니죠. 네. 지금 제일 핫한 건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가 외국인 기관 순매수로 4등인데요. 외국인 순매수로 보면 1등이에요. 로보티즈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원익홀딩스라고 있어요. 네. 이 원익홀딩스도 지주회사로 생각하는데 로봇 손에 해당되는 덱스트러스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로봇 사업으로 봐야 되고요. 그걸 빼고 볼게요. 제가 오늘 요번에 강력하게 하자고 말씀드렸던 게 바이오인데요. 여기 보시면 ABL 바이오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요 밑단에 보시면 15등 밑에 보면 알테오젠이 있습니다. 바이오 회사들이 점점 순위권에 진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엔터르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JYP 빼고는 SM이나 YG는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 합산 순매수에는 YG 엔터, SM, JYP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엔터는 계속 같이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이 그러면 이제 보는 이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은 저 전체적인 수급 현황을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주도주를 이끌어가는 조선방산 원자력 기기에 대안이 없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전 조선은 계속 좋게 보고요.
조선을 뺀 나머지 방산이나 원전은 약간의 과도기적인 성격을 겪을 건데 방산이나 원전이 여기서 급격하게 꺾이려면 숫자가 나빠져야 되잖아요. 방산이나 원전의 실적이 나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방산이나 원전 모두 27년까지는 역대급 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방산이나 원전은 약간의 조정 구간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막 방산이나 원전이 막 뭐 박살난다 이런 정도는 아닐 것 같고, 투자는 항상 상대적인 매력도를 따지는 거니까 계속 그 얘기가 나오죠. 조방원보다는 반바지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그래서 2차 전지 조금 부진하고, 근데 반도체 바이오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니까 이 하반기에 주도주 가능성이 있어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조선방산 원전이 주춤하더라도 조선방산 원전을 뒷받침할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꺾이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 상황은 안 좋지만 결론적으로는 정부에서 조금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대주주 양도세도 빨리 결정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조금 더 투자자들한테, 아니면 장기 투자자들한테 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너무 안타깝죠. 예전에는 해외 펀드 투자하면 뭐 비과세, ISA 확장판이라든지 비과세 뭐 전용 펀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많았는데 그런 게 다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뭐 ISA도 국내 펀드나 해외 펀드 투자할 때 일부 이중과세 논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제 관련돼서 좀 어떤 혜택을 주면,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혜택 주라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세제 관련된 혜택을 주면 외국인들도 이런 자금 유입에 대해서 최근에 조금 부정적인 상황을 좀 빠르게 어떤 전환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도하는 산업들이 다양해졌습니다. 과거에 반도체랑 2차 전지만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방산이 거의 탑티어급으로 올라왔고, 원전도 탑티어급, 뭐 저는 엔터도 거의 탑티어급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뭐 BTS가 미국의 예를 들어 스타디움 5만급 그거 하면 그냥 뭐 전석 매진되다 못해 뭐 지금 미국에서 매진되면 유럽 가서 매진되고 막 이런 형이니까 중동으로 막 넘어가고 이러니까 엔터도 그렇고, 미용의료도 지금 아시죠? 여기 촬영하는 데가 강남역인데 전부 외국인들 다 얼굴에 다 뭐 차고 있어요. 다 그 의료 시술 받아가지고. 근데 보면은 다른 특이한 스타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동남아인들만 보이지 않아요. 절대. 이거 히잡 쓰고 두르는 사람도 정말 많이 보이고요. 뭐 딱 봐도 파란 눈의 외국인도 진짜 많이 보여요. 다양한 인종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피부과 일부러 가서 이제 그 가장 보기 좋은 사람들의 시선 위치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 보고 오신 분들의 국가가 어딘지 그런 거 체크해 보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미용의료도 거의 탑티어에 올라왔다. 조선은 이미 탑티어. 그리고 지금 시장을 주도하려고 하는 바이오도 탑티어는 아니죠. 우리가 빅파마는 아니니까. 근데 아시잖아요. 빅파마로 미친 듯이 기술 이전하고 있잖아요. 라이센스 아웃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업의 인더스트리의 카테고리가 다양한 증시가 있을까? 저는 그런 측면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지금 딱 냉정하게 PER 밸류에이션을 보면 14.5배입니다. 3,200선이지만 14.5배면 역순하면 14분의 1이니까 기대 수익률 7% 정도거든요. 간단하게 계산하면. 예. 예를 들어 PER이 14배다 하면 14분의 1에서 곱하기 100 하면 이제 7점 몇 나오니까 기대 수익률 7.7%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주식 7%면 뭐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7%인데 세제 개편하는 거 못지않게 주주 가치에 대한 환원 얘기가 막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지배구조 개편, 거버넌스, 배당 늘려라, 세제 개편 말고 회사의 본질적인 주주들의 가치를 올리는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 방향성으로 가잖아요. 그 주주 가치가 방향성이 커진다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지수나 어떤 기업이나 그 기업을 떠받치는 돈의 자금의 흐름에 대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밸류에이션 PER 14배 정도 수준? 비싸지 않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비싸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고, 업종별로는 다르겠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불확실성이라 미국이 지금 뭐 사실은 트럼프가 파월을 자르네 마네 하고 있지만 결국은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갈 거고,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가면
위험 자산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금리를 2번 내리느냐 3번 내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를 계속 올렸던 데에서 내리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금리를 내리면 미국을 주도하는 AI 관련된 기업들과 또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라고 하는 바이오 기업들은 계속 좋을 건데, 그러면 미국의 AI 기업들은 우리나라 하이닉스의 반도체, HBM 반도체가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경제가 구현이 안 되는 거니까 꼭 필요하잖아요.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미국의 바이오텍들, 우리나라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알테오젠으로 기술 이전하잖아요. 그 빅바이오텍한테도 우리나라 바이오텍 회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SK 바이오팜 같은 회사들 엄청나게 뇌전증 치료제 잘 팔고 있거든요. 미국의 삼양식품 엄청나게 불닭볶음면 잘 팔고 있거든요. 미국에 지금 엔터 사업 진출해가지고 LA 다저스 그 야구 스타디움에서 공연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들이 먼저 요청해서, 미국이 먼저 요청해서 조선업 도와줘, 원전 도와줘, 너네 와서 불닭볶음면 더 많이 팔아, 너네 와서 화장품 더 많이 팔아, 너네 와서 배 좀 지어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원전도 노이즈가 있고, 조선도 야 우리가 가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그 뒤에 뒷돈 어떻게 다 감당할 거냐, 금융 지원 어떻게 할 거냐 하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코스닥 증시를 바치는 각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냐 저하되지 않냐, 그 산업에 대한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보는 시각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 주시장도 말씀하신 세제 개편이나 이런 양도세 문제, 이런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오히려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회사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매크로적인 이슈나 증시의 본질적인 거랑 무관하게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흔들리는 거는 상대적으로 기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투자한 기업이 그 회사의 본질적인 경쟁력 뭐 이런 거죠. 내가 이제 파마리서치의 리쥬란을 지금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는데 갑자기 리쥬란에 강력한 경쟁사가 생겨가지고, 심지어 그 경쟁사가 가격도 뭐 전기차 배터리처럼 막 반덤핑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해서 리쥬란이 갑자기 50%씩 성장하다가 성장률이 막 10%대로 급감했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조선, 뭐 엔터, 미용의료, 방산, 삼양식품 다. 삼양식품에 불닭볶음면이 너무 맛있었는데 막 일본에 막 라멘이 막 가격을 막 절반 이상 다운시켜가지고 우리나라 불닭볶음면 다 안 먹고 다 일본식 라면 먹겠다 하는, 그런 말 그대로 그 회사의 펀더멘탈의 가치를 해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산업 포트폴리오가 잘 배분돼 있고 지수는 3200 땡겨왔지만 그 지수를 뒷받치는 각 개별 기업들 실적이 나쁘지 않다. 지금 2분기 실적 나왔는데 2분기 실적 나오는 것들도 보면 괜찮아요.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들의 실적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소강 국면은 약간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팔고 도망갈 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지금 약간 세제 개편한 불안 요소도 있고 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수혜주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지금 외국인들은 수급 보여주셨지만 기존의 주도주였던 뭐 방산 아니면 뭐 조선, 그다음에 원자력 이쪽보다는 지금 AI 로봇이라든가 뭐 카카오라든가 엔터라든가 주도주가 약 어떻게 보면 외국인 수급만 보면 바뀌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 지금 1억이 있다면 포트폴리오를 조금 조정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외국인들의 지금 수급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좀 어떤 형태로 좀 바꾸는 게 좀 좋다고 보시나요? 그 포트폴리오 너무 중요하죠. 저는 지금 시점에서 기존의 조선방산 원전 있잖아요. 방산 원전은 좀 비중을 좀 일단은 줄이시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네네. 방산 원전은 비중을 줄이시고, 조선은 미국이 먼저, 너무 중요한 얘기 딱 핵심만 해드릴게요. 조선만 전 줄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방원 네. 중에 조선은 네. 줄이지 말자. 네.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미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조선업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본인들이 본인 스스로 우리 역량 안 돼. 우리 당장 미국 내 선박 건조 못해. 우리 스스로 못해. 단기간 내 재건 사업 성과 어려워. 너네가 와서 무조건 도와줘.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 미국 산업을 위대하게, 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 이 프로젝트 관련돼서 오히려 구체적인 투자 방향이나 규모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 더 좋다고 봅니다. 단기간 내 직접적으로 재건이 어려우니까 또 한 번 한국하고 잘 조율해서 한국의 역할을 분명히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상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 조선소에서 사진 찍으면서 하나오션하고 HD 그룹 다 뒤에 세우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그룹, HD 현대그룹이랑 하나오션 이 두 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그거에 따른 금융 지원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뭐 타이밍도 기가 막혔죠. 어제 기사 났잖아요. 자, 요거 핵심. HD 현대중공업이 HD 현대미포를 흡수 합병했어요. 합병일이 이제 올해 12월 1일이고요. 근데 최대 수혜주는 HD 현대미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간 지주자 성격의 HD 한국조선해양이 11% 급등하면서 주가가 증명을 해줬어요. HD 한국조선해양이 최대 수혜주다. 그러면 HD 현대미포는 수리조선을 시작해서 7개의 도크를 갖고 있는데 3기를 HD 현대중공업에 이양해서 그걸 아마 이 군함 쪽으로 특수 목적함 쪽으로 잘 활용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4기는 20년간 8,000척 이상의 선박을 수리했기 때문에 중형 사이즈 쪽 선박에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HD 현대중공업 자체가 방산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닌데 방산에 대한 포지셔닝을 굉장히 키우겠다. 그래서 어떻게 밝혔냐면 자,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방산 사업을 유유 설비를 활용해서 확대할 건데요. 지금 그냥 숫자로 얘기해 준 것만 해도 HD 현대중공업은 앞으로 HD 현대미포조선과의 통합 법인과 HD 한국조선해양의 싱가폴 신설 법인을 통해서 해외 사업 중에 방산 부분을 약 10년간 연평균 25%의 성장세를 얘기를 했고요. 엔진과 상선까지도 같이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이 어떻게 보면 하나오션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가려졌던 군함을 포함한 특수선 쪽에 상당히 이 부분도 굉장히 포커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 군함이 한국 군함 대비 최소 2배 이상의 가격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격을 오히려 우리는 더 조금 저렴하게 저가 전략으로 가도 수익 창출의 기회가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군함을 유지보수 관리하는 서비스, 소위 말하는 MRO 서비스 관련돼서 HD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라 HD 현대마린솔루션이란 계열사까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방원 중에 조선이 미국이 가장 원하는, 미국의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고 조선이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좀 눈여겨볼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조선방산 원전 중에 방산은 세계 탑티어로 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네. 세계 탑티어라고 하기엔 조금 어렵고요.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탑티어지만 한수원이나 한국전력이나 한전기술 다 포함하면 탑티어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해요. 근데 조선은 누가 뭐래도 세계 1등입니다. 어느 누가 얘기해도 우리나라 조선은 1등이라고 인정을 하죠. 그거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중국이 잘하는 상선보다 훨씬 만들기 힘든 배가 친환경인데 친환경 배의 70%에서 7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국내 조선이기 때문에 국내 조선은 세계 탑티어다. 그런데 국내 조선사들의 평균 PER 밸류에이션과 방산업체들의 PER 밸류에이션과 원전업체들의 PER 밸류에이션의 평균값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에 원전의 PER 밸류에이션이 좀 말도 못하게 비싸고요. 방산이랑 조선 비교하잖아요. 방산이 더 비쌉니다. 오히려 방산이나 원전의 밸류에이션에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게 전 조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선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높지는 않다. 방산이나 원전보다 싸다. 특히 원전보다 훨씬 싸다. 그래서 조선은 무조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고요. 생각보다 실적은 엄청 좋아지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가서 미용의료 시술만 받지 미용의료 회사에 투자할 생각은 안 하세요. 시술하지 말고 내가 시술 받는 회사, 리쥬란 만드는 회사, 올리지오 만드는 회사에 제발 한 주라도 한번 사보시는 미용의료기기 회사의 주주가 돼보셔라.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가서 역삼이나 강남이나 선릉이나 압구정이나 홍대나 합정에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의료관광에 몰려올 때, 이사님 의료관광 요새 한 번에 피부과에 돈 얼마 쓰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요 기본 150 이상씩 씁니다. 한 번 가면요. 한 번 시술 받는데. 그렇게 비싸요. 네. 단가가 엄청 높네요. 높죠. 심지어 하나만 안 해요. 자, 우리 요거 올리지오 싸게 해줄 테니까 써마지 같이 받아보시죠.
이거 올리죠 할 테니까 필러 같이 해보시죠. 약간 이렇게. 그게 1+1이 무지막지하게 패키지화 네, 됐군요. 패키지화 됐어요.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병원이 네트워크화 됐습니다. 병원이 이제 그냥 기업이에요. 그냥 무슨 병원 성형외과가 공장처럼 돼 있어요. 여기서 딱 땡기면 다른 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받으셨어요? 그러면 저는 시술 단가에 뭐 20% 할인해 드릴게요 하면서 병원이 공장 네트워크로 돌아갑니다. 강남이나 역삼에 공장형 병원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도 싸지는 거죠. 시술 단가도. 그래서 이 미용의료 관련된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하셔라. 근데 미용의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잘 파냐? 아니에요. 미국 진출했고요. 유럽 진출했고요. 아시아 당연히 진출했고요. 중동 진출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미용의료 기업들이 안전하게 매출과 이익이 따박따박 찍히는데 더 안전한 거는 매달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수출 데이터로. HS 코드를 찍으면 관세청에 수출 데이터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세청의 HS 수출 데이터의 대전 유성구를 치면 대전 유성구의 수출 데이터는 거기 있는 회사 원택밖에 없거든요. 서울 강남구를 치면 클래시스밖에 없거든요. 그럼 강남구의 수출 데이터는 요번 달 8월 달에 클래시스의 대략적인 월 매출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유추가 가능합니다. 너무 좋아요. 삼양식품 강원도 원주에 공장이 있습니다. 원주. 그럼 원주의 수출 데이터를 보면 삼양식품 그달 얼마 판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람들은 미용의료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좋아질 거고 우리나라 수요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외국에서 미친 듯이 의료 관광 와서 미용의료 쓰니까 좋아지는데 미용의료 단가는 안 싼 거죠. 그리고 미용의료는 장비를 딱 이제 프로모션으로 세팅을 하잖아요. 그럼 그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있습니다. 카트리지하고 팁. 그게 마진율이 55%에서 60%예요. 와, 높네요. 100원 팔면 60원 남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중에 1등이에요. 마진으로 치면. 그래서 막 한 자릿수 나오는데 또. 보통 마진이 뭐 10% 미만이잖아요. 55% 마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용 의료 회사들은 너무너무 이 소위 말하는 선수들이 좋아해요. 선수들이라 하면 잘 아시겠지만 사모펀드.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그럼 사모펀드들이 미용 의료 회사들을 사서 통째로 인수해서 상장 폐지시켜버려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좋은 미용 회사들이 줄줄이 상장 폐지되고 있어요. 제이시스 메디칼 상장 폐지됐고요. 루트로닉 상장 폐지됐고요. 최근에 또 하나 상장 폐지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투자할 만한 회사가 클래시스, 원태, 비올 상장 폐지됐습니다. VIG 파트너스가 비올 상장 폐지시켜버렸어요. 왜 폐지시키는 거예요, 대표님? 자기네들이 다 먹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 상장되면 막 금감원에서 감시하고 주주들은 뭐 이거 해달라고 요구하고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짜 회사니까 너무 그걸 증명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조용히 해서 우리가 다 먹을게 그냥. 이건 거죠. 주주들 너네 필요 없어. 너네 돈 없어도 돼. 이건 거죠. 미국도 보면 저 테슬라는 상장돼 있지만 저 스페이스X는 상장 안 상장 하죠. 안 돼. 정확합니다. 딱 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미용의료가 이렇게 상장 폐지돼서 미용의료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희소 가치도 있어요. 대표님 그럼 미용 지금 얘기해 주셨지 그 1억으로 어떤 포트폴리오 짤 때 조방원에서 방산이랑 방산 말고 조선. 방산 원전은 조금 매도하시고 그리고 조선. 조선은 좋으니까 가져가시되 네. 거기에 이제 미용의료 얘기해 주셨는데 네. 미용의료 지금 탑픽 하나만 얘기해 주시죠. 미용의료 탑핑 얘기해 드릴게요. 미용의료 파마 리서치가요. 네. 코스닥 시총 20등 밖에서 5등, 7등 뭐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좋은데 비싸고요. 똑같이 파마 리서치처럼 미용의료 관련된 업종인데 돈을 잘 벌고 실적을 잘 내는 회사가 보톡스도 하고 필러도 하는 회사가 있어요. 휴젤입니다. 휴젤.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못 올랐어요. 근데 휴젤은 우리나라 보톡스 회사 중에 유일하게 미국 FDA 승인 받았고요. 유럽 EMEA 승인 받았고요. 중국 승인 받았어요. 우리나라 회사 중에 강력한 경쟁사 많죠.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대웅제약, 그 다음에 메디톡스, 휴메딕스, 또 다른 이제 제약사의 뭐 자회사 이렇게 하면서 지금 보톡스 필러 엄청 하거든요. 근데 그 보톡스 필러 중에 미국, 중국, 유럽 다 승인받은 회사는 휴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겠죠. 휴젤은 미국이 조금 부러져도 중국이나 유럽에서 벌크업 할 수 있고요. 중국이 부러져도 미국과 유럽에서 벌크업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잘하고 있고 휴젤은 경영자가 너무 뛰어나요. 휴젤의 경영자는요. 지금 누군지 아세요? LG 생활건강의 차성용 매직이라고 했거든요.
LG 생활건강은 18년 동안 연평균 20% 넘게 성장시킨 차성용 부회장님이 지금 휴젤 회장으로 가셨어요. 기사가 좀 간간히 나와요. 야, 차성용 부회장 매직 휴젤에도 통할까? 막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 보는 기사가 나오는데 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젤이 매출과 이익이 30%씩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급 실적을 갱신하고 있어요. 근데 왜 좋아질 수밖에 없냐면 휴젤의 그 미국하고 유럽하고 중국에 진출한 지가 오래됐는데 실제 그 승인 받아서 시장 점유율을 높인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미국은 대웅제약이 먼저 나보타로 진출했는데 주베이죠. 대웅제약 거가 진출했는데 대웅제약이 주춤해서 휴젤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웅제약하고 보톡스랑 휴젤의 보톡스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요. 유럽하고 중국은 메디톡스가 강력한 경쟁자인데 메디톡스가 특허 소송에서 휴젤한테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디톡스는 이제 어려운 거죠. 상황이 더 나빠졌고 메디톡스가 갖는 시황을 휴젤이 전 다 뺏어갈 것 같아요. 유럽과 중국에서. 야,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원전주 또 방산주도 그렇고 아니 뭐 많이 올라왔고 또 요즘 주가 또 회복했으니까 지금 수익 실현하기 되게 좋잖아요. 그럼 대표님 입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팔고 휴젤로 지금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조금 많이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좋다고 뭐 계약 괜찮은 거라고 하지만 어쨌든 마음은 불안하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훨씬 더 지금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릴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멍 때리고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싼데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훨씬 숫자가 딱딱 찍히고 그걸 매달 내가 눈으로 수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고 근데 밸류에이션도 비싸지 않아? 근데 이미 탑티어야. 미국과 중국과 유럽에서 계속 승인을 받았어.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매출 찍히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됐어. 글로벌로 막 성장하네? 근데 경쟁사들은 사모펀드가 인수해서 자꾸 막 상장 폐지시켜버리네? 투자할 회사가 굉장히 적어지네? 심지어 휴젤도요? 지금 베인캐피탈이 갖고 있는데 또 다른 사모펀드에 넘긴대요. 사모펀드에 넘긴다는 얘기는 최대한 그 회사의 기업 가치를 올려서 최대 비싸게 팔아 넘기겠죠. 그럼 단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예. 휴젤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 미용으로는 다 공부하셔야 돼요. 다 달라요. 에너지 기반 EBD라고 하는데 에너지 기반의 미용 의료기기는 고주파를 쓰는 것도 있고 초음파를 쓰는 것도 있고 말 그대로 그냥 필러도 있고요. 보톡스도 있고요. 파마리서치 리쥬란처럼 연어의 뭐 정소세포를 이용해서 쓰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 생각해보세요. 그 원가가 얼마나 되겠어요? 원가가 너무 싸요. 그거 또 하나 힌트 드릴게요. 요새 제일 핫한 사람이 어디 거 광고하는지 한번 보세요. 최근에요. 파마리서치가요. MZ들한테는 비비가 그렇게 핫하대요. 비비. 네. 연예인 비비. 네, 연예인 비비. 그래서 딱 비비로 파마리서치가 연예인 비비로 모델을 교체했고요. 화장품 APR 핫하잖아요. 난리 났죠, APR. 누가 하죠? 아이브의 장원영이 합니다. 네. 맞아. 저 엘리베이터에서 네. 본 것 같아요. 보셨죠? 맞아요. 보셨죠? 본 것 같아. 연예인들 제일 핫한 연예인 광고 누가 하는지도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네. 꿀팁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1억으로 조방원에서 이제 조선주는 좋으니까 냅두고 방산이나 원전은 조금 이 수익 실현하셔서 저기 미용의료하고 미용의료. 로봇 하셔야 돼요. 로봇. 로봇은 다음 달에 저한테 꼭 시간을 주세요. 따로 로봇 산업을 한번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아까 외국인 수급이 그쵸. 들어오는 증명했죠. 두산 로보틱스. 맞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네. 저희 이어서 바이오 이야기 좀 해볼게요. 대표님 25년 상반기는 조방원, 네. 하반기는 반바지다. 맞습니다. 네. 라고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이오 섹터에 돈과 관심이 좀 몰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하반기에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할 건데 두 번 하냐 세 번 하냐 차이지만 금리는 인하를 할 거거든요. 그럼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로 바이오를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는 굉장히 대규모로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계속 자금을 조달해서 연구 개발을 해서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파이프라인을 늘리든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바이오 회사 기술과 사와야 되는데 자금을 조달하려면 금리가 낮아져야지 조달 비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그 회사들이 훨씬 더 바이오텍들이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기술 이전을 많이 하고 바이오텍 회사들한테는 여건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면 글로벌 빅파마들이 기술 이전을 훨씬 더 활발히 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도 진짜 재미난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의 합산 코스피가 한 2,200조, 코스닥이 뭐 한 460조, 한 2,600조 잡아볼게요. 그 중에 2차 전지가 한 180조에서 한 190조 가까이 되고요. 제약바이오가 거의 190조에서 200조 가까이 됩니다. 2차 전지랑 거의 같은 사이즈죠. 그러면 제약바이오의 대표적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SK바이오팜, 유한양의 셀트리온, 제야,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요거 다 요런 핫한 기업들 바이오텍 다 합치면 제약바이오가 190조에서 200조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총 전체 합한 2,600조의 8% 가까이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런데 코스닥만 따로 떼보면요 16% 가까이 돼요. 왜냐면 1등 알테오젠 바이오 회사죠. 3등 펩트론 바이오 회사죠. 5등, 6등, 7등 사이 왔다 갔다 하는 리가켄 바이오가 5조 시총. ABL 바이오 시총 거의 5조. 그러니까 요거 합치면 제약바이오의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의 시총 합산만 대략 34조에서 35조 됩니다. 450조 중에 35조면 한 8% 되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만 상위 18% 되고요. 그 밑단의 작은 회사들 1조짜리 뭐 몇천원짜리 다 합치면 거의 코스닥 시총에서 13% 이상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와, 그러면 요새 핫한 방산하고 조선은 어느 정도야? 조선이 한 170조 되고요. 방산, 우주항공까지 합쳐서 한 110조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시총 사이즈가 큰데 시장에 돈이나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 바이오텍 회사들이 글로벌 빅파마로 기술 이전하는 게 단발성이 아니라 연속성으로 막 터지고 있어요. 이제는 바이오텍 회사들이 조금 안정성을 가지고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조 단위로 기술 이전을 하니까 그 기술 이전 받은 기술 이전 수수료랑 마일스톤이랑 이런 거를 단계별로 쪼개서 반영을 하니까 말 그대로 계속 적자였던 뭐 ABL 바이오나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도 올해 흑자 전환한다고 하고요.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 모두 올해 역대급 매출을 갱신할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바이오텍 회사들이 예를 들어 리가켄 바이오는 전혀 상상은 안 되지만 과자 만드는 오리온이 인수합병 해버렸어요.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제약사 중에 대기업 제약사는 GI 이노베이션이나 오스코텍이나 에이프릴 바이오나 이런 굉장히 바이오텍 중에 기술력은 있는데 돈이 없는 회사들에 투자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바이오 회사들끼리도 자본력이 있는 데가 투자를 해주고 기술 이전을 받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했던 시대가 이제 좀 많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이오 섹터들의 하반기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통은 굉장히 중요한 임상을 발표하는 거를 학회에서 많이 하는데 9월, 10월, 11월에 너무 중요한 학회가 다 몰려있어요. 암과 관련된 학회, 뭐 혈액암 학회, 미국 종양 학회, 뭐 에스모, 뭐 유럽 학회, 유럽 암 학회,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반기에 몰려 있는데 그 하반기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하반기에 임상 중요한 데이터 결과를 학회에서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통계도 내봤는데 하반기 항상 바이오가 주가가 좋았어요. 제가 최근 10년치 거 데이터를 한번 쭉 보니까 하반기 9월에서 11월 달에 바이오텍이 시세를 항상 지수보다 항상 초과 한 3번 정도가 없었더라고요. 나빴더라고요. 10번 정도 중에 한 7번 정도가 데이터가 좋을 정도로 데이터에 대한 과거의 신뢰도도 되게 높다. 그래서 9월 달에 드디어 25bp로 만약에 금리나 스타트를 끊으면 바이오가 계속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코스닥 외국인 수급에서도 전부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알테오젠이 있었고요. 삼성 저쪽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저 유한양행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보여주셨던 외국인들의 지금 세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빠져나가는 와중에 외국인의 투자가 몰리는 그 기업들의 지금 바이오가 많이 있었죠. 네네네. 그리고 또 그게 관세에 영향을 받지 않냐. 미국 바이오 회사들 주가가 안 좋고 두 가지입니다. 약가 인하고 관세. 근데 거기에 좀 비껴 있어요. 제일 타격 입었던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저 SK 바이오팜이라는 회사예요. 미국에서 매출이 90%예요. 그러니까 제일 타격을 크게 입었는데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관세를 아무 약이나 다 때려박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약가에 대한 가격 저항력이 높은 약에 대해서 관세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나 유럽에서 생산하는 거 가격을 똑같이 맞춰라 이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일단 불가능해서 일라이릴리나 이런 데서 우리 미국에서 공장 지을 테니까 관세 철폐해줘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에 관세가 만약에 적용된다고 하면 빅파마는 거의 100%에 가깝게 소비자들한테 가격 전가를 할 겁니다. 아니면 그 소비자들한테 가격 전가하기 전 단계, 유통 단계에 있는 유통업체들한테 가격을 전가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약 만드는 제약사들의 관세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약가 인하할 항목이 있고 안 할 항목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SK 바이오팜이나 유한양행이 하는 항암제에 해당되는 거, SK 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에 해당되는 거, 녹십자의 알리글로의 혈액제제 이런 거는요. 약가 인하랑 상관이 없는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전문의약품 쪽인 거예요. 일반의약품이 아니고. 그러니까 약가 인하로부터도 상당히 제한적인데 이 SK 바이오팜이 그 미국 관세랑 약가 인하 때문에 박살이 났거든요. 근데 역대급 최대 실적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15% 넘게 급등 나오고 주춤한 상태예요. 그러면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미용의료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실적 나와서 급등한 다음에 주춤해요. 그때 잘 보셔야 돼요. 대표님 그러면은 바이오 섹터 대장주부터 지금 눈여겨보시는 종목까지 좀 기업 시황과 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하면 좋을지 좀 종목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다 공부하셔야 되고요. 알테오젠부터 먼저 볼게요. 알테오젠은 지금 거의 최고가에 너무 비싼 영역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가총액 1등의 자리를 당분간은 안 뺏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시가총액으로 23조 대니까 저는 이게 소위 말하는 이혜진 대표님이 말씀하신 빅바이오텍 네. 시가총액 50조 사이즈까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커지는 흐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요. 최근에 외국인은 팔고 있지만 기관은 사고 있다. 네, 기관은 최고점 영역인데도 사고 있고 저는 외국인은 타이밍을 보는 것 같아요. 저가에 살 수. 그리고 외국인은 아마 알테오젠의 학회 때 하반기 학회 때 어떤 결과물 임상 데이터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것 같고요. 너무 중요한 거 이 SC 제형이라는 게 피하 주사 제형입니다. 제형 형태를 바꾸는 건데 그냥 바꾸진 않겠죠.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바꾸겠죠. 정맥 주사 대비 환자의 편의성이 너무 뛰어나고요. 병원 내 투약 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빅파마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아직 초입 국면이다. 이 IV 제형이 SC 제형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알테오젠 성장하지 못하겠죠. 네. 근데 이제 바뀌는 초입이에요. 주사를 1시간 반 동안 항암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요. 5분 정도만 맞으면 끝난답니다. 그러면 병상 회전율도 좋아지겠죠. 간호사 인력도 줄어들겠죠. 심지어 주사 부작용까지 낮대요. 이 정맥 주사보다.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요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환자의 삶의 질이 명확히 개선되니까 환자, 간호사, 의사, 병원 모두 윈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SC 전환으로 하잖아요.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가 대거 지금 26년부터 28년까지 싹 몰려 있어요. 매출 단위로 치면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조 단위의 약들이 전부 이제 특허 만료가 예상돼 있어요. 그러면 복제약 쏟아지겠죠, 제네릭.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특허 만료 쏟아지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입장에서 나쁠 게 없어요. 복제약 어마어마하게 위탁 생산할 거거든요.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도 좋아지는 그림인데 특허가 만료되면요. 제형을 바꿔버려요. IV 제형에서 S 제형으로 바꾸면요. 특허가 연장됩니다. 에버그리닝 전략이라고 하는데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빅파마. 그래서 그냥 앞다퉈서 그냥 빅파마가 지금 머크니 아스트라제네카니 산도즈니 다이치 산교가 플랫폼 형태로 알테오젠의 S 제형 빅파마 기술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봤더니 SC 제형 이 플랫폼을 만드는 데가 세계에서 딱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알테오젠하고 경쟁사 할로자임. 달라요. 알테오젠은 사람에서 유래한 히알루로니다제 기반으로 효소를 써서 자체 개량한 서열을 쓰고요. 할로자임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로 적용된 인엔즈란 효소 기반을 씁니다. 그래서 특허법이 충돌되지 않도록 설계됐는데 할로자임이 알테오젠 특허 침해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알테오젠은 가만히 있고 알테오젠의 기술을 사가 머크가 무슨 헛소리냐 하고 할로자임의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게 아마 머크에 유리한 쪽으로 아마 결과가 나오면 할로자임이 이제 그런 그 특허 관련돼서는 다시 이제 얘기가 못 나올 것 같고요. 할로자임의 특허가 더 빨리 끝납니다. 2039년이에요. 근데 만약에 PTA나 PTE 반영하면 이제 특허 연장 조건 이런 거 반영하면 42년까지고요. 2030년 안짝에 끝나요. 28년인가 끝날 거예요, 저 할로자임은. 그래서 알테오젠의 이 SC 제형을 독점하려는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왜냐면 가장 항암제 중에 매출이 40조가 넘는 키트루다가 SC 제형으로 10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제 항암제 단에서 머크가 증명했고 그 다음에 이 다이치 상교의 에너2가 SC가 상업화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업화 사례가 계속 지금 미친 듯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만약에 지금 이 특허 무효 소송까지 완벽하게 이제 끝나면 10월 말에서 11월 예상하는데 끝나면 상당히 지금 이 SC 제형을 독점으로 쓰겠다 아니면 특허를 공유해서 쓰겠다 이런 형태 다양한 형태로 지금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요. 이 회사도 지금 보시면 항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돼서 자회사 알토스 바이오가 지금 이 유럽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DC 관련된 부분은 이미 머크가 증명했기 때문에 머크를 필두로 다양한 글로벌 빅파마들이 SC 제형을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할 것 같고 SC 제형을 도입할 것 같고 근데 경쟁사가 사실은 특허 소송 중인데 그 특허 소송을 진행하는 얘기가 지금 머크에 훨씬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허 때문에 뭐 알테오젠의 이 SC 제형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은 지금 염기 핵산 관련돼서 RNA 치료제 쪽으로도 확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이 가장 앞 단계 물질 이전 계약하는 MTA 단계도 알테오젠이 지금 ALT B4 이거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서 모든 측면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보나 2040년까지 빅파마들의 특허를 보유할 수 있는 알테오젠이 유리하다. 그리고 변경된 제형으로 갈 경우 글로벌 빅파마들의 특허는 최소 5년 이상 연장되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또 큰 시장 중에 하나의 이 치매 치료제 역시도 바이오젠과 에자이가 레켄비라고 하는 치매 치료제를 SC 제형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로슈의 티센트릭이라는 치매 치료제도 SC 제형으로 8월 달에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치매 치료제랑 단백질 핵산, RNA 치료제 쪽으로까지도 확산이 있다.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치료 시간이요. 47.4% 감소하고요. 투여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감소하죠. 93% 감소합니다. 그리고 의료진의 활동 시간이 45.7% 감소합니다. 그럼 안 쓸 병원 리가 없죠.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너무 좋죠. 환자의 질이 올라가니까 이제 환자도 만족하고 네. 병원도 비용을 아끼고 비용을 아낄 수 있죠. 네. 간호사님은 빨리 가고 그렇죠. 병상은 빨리 비니까 손님 또 받고 네. 병상 회전율도 좋아지는 거죠. 근데 효과도 좋다. 왜냐면 환자한테 효과가 시간도 적게 들고 효과가 좋으니까. 거기다가 부작용도 IV 정맥제형보다는 이게 더 좋은 거죠. SC제형이. 그럼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 좋은 질문이다. 가격 절대 더 비싸지 않아요.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다 좋은데 가격도 비슷하니까 안 바꿀 이유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의료진도 욕먹을 일 없고. 가격이 만약에 문제가 됐었으면 빅파마들이 이 가격의 SC제형을 바꾸지 않겠죠. 단점이 없다. 보니까 단점이 없어요. 제가 찾아보려니까.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레퍼런스가 적은 거죠. 항암제 더 많이 해서 글로벌 레퍼런스를 쌓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근데 뭐 그거는 뭐 단기간 내에 금방 벌써 지금 유방암 치료제 에너2랑 근데 아까 말씀드린 치매 치료제도 에자일 거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항암제 머크의 키트루다의 SC제형이 이제 곧 나오고 10월이나 11월 달에 나오고 그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이 SC 제형이라는 게 확장성이 높은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경쟁사가 할로자임 정도밖에 없다. 그거조차도 알테오젠이 굉장히 포지셔닝을 잘한 것 같다. 알테오젠 주가는 굉장히 비싸지만 미래를 좋게 보신다. 네네네. 투자하기 괜찮다. 알테오젠만 지금 딱 단독으로 투자하기는 조금 그렇고
알테오젠을 만약에 투자한다면 저 같으면 또 기다릴 것 같아요. 알테오젠. 조금 주가 조정이 나올 때 담자. 네네. 들고 있는 분이면 팔 필요까지는 전혀 없다. 없다. 팔 필요가 없다. 네. 어, 갖고 계신 분은 전혀 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갖고 계신 분은 더 올라갈 거니까 기다리고 다만 네. 신규 진입은 조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나올 때 기다리자. 하자. 네. 그럼 또 이제 리가캠과 바이오 그쵸. 궁금하지 않습니까? 리가캠 봐야죠. 예. 리가캠 바이오는 가장 많은 파이프라인을 진행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항암제인데 ADC라고 하는 항체 약물 접합체 약차가 ADC거든요. 항체 약물 접합체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일단은 리가캠 바이오는 유방암 치료제 허투의 ADC 항체 약물 접합체 파이프라인 LCB14를 하고 있고요. 이게 연말에 아니면 1비상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N2 관련돼서 유방암 치료제 관련돼서 이미 N2 치료를 받은 사람 중에 투약 환자 중에 병용으로 썼을 때 4명이 부분 간에 안정적인 그 이력을 나타냈고요. 네. 그리고 그 내성 환자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았는데 부작용이 생기거나 약효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성 환자들한테 병용요법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이 ADC 치료제가 굉장히 효과를 본다는 겁니다. ROR1이라는 항체를 타겟으로 LCB7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거 보시면 다 뒤에 뭐 CS500 있죠. 이거 시스톤 제약이 시스톤 제약 5001란 그걸로 그 임상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IKS 014로 돼 있죠. 이거는 익수다 제약, 영국의 익수다 제약이 014라는 걸로 지금 파이프라인 진행하는 거예요. 다 기술 이전한 거예요. 그 보면 혈액학회에서 1비상 중간 데이터 발표했는데 머크 대비해서 또 여기 경쟁사 머크죠. 머크 후보 물질 MK2140보다 객관적 반응률이 좋고 독성이나 부작용 단에서도 이점이 나왔다. 12월 중간 데이터에서 안전성만 보여주면 바로 경쟁이 확보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얘네 재미난 게 플랫폼을 팔아요. ADC 항체약물 접합체 플랫폼을 파는데 이런 거죠. 최대한 멋있게 비교를 해보면 야 붕어빵 찍어내는 틀을 우리 줄 테니까 너네가 삼각형 붕어빵도 만들고 사각형 붕어빵도 만들어봐. 우리가 틀 줄게. 그러면 그 안에서 삼각형, 사각형, 별표 뭐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을 팔았는데 플랫폼만 파는 걸로도 ADC 플랫폼에 대한 경쟁력을 증명했다는 거고요. 재미난 거는 요 바이오베스트 전략이라는 겁니다. 컨셉이. 링커 또는 링커 페이로드. 링커는 말 그대로 그냥 연결 부위고요. 항체를 약물한테 전달하기 위한 항체와 약물 사이에 그 사이 연결 부위 링커고요. 페이로드는 약물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연결 부위랑 약물 전달 물질을 같이 교체하거나 아니면 연결 부위만 교체해가지고 이런 독성이나 효능이 부작용 생기는 거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을 바꾼 거예요. 임상은 처음부터 다다시 하기 너무 힘드니까 임상 그대로 해. 근데 기존 오리지널 승인 제품 받은 거 있지? 거기 데이터 중에 우리가 디자인으로 링커를 바꾸든지 링커랑 페이로드를 바꾸든지 페이로드만 바꿔서 모든 접근 가능성을 열어가지고 너네 그 기존 진행했던 임상 데이터 그대로 활용하면서 거기서 전략적으로 어떤 바꿔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바로 그겁니다. 바이오베스트 전략. ADC 항체를 할 건데 링커만 바꿔줘 볼게. 링커랑 페이로드 2개 바꿔줘 볼게. 아니면 페이로드만 바꿔줘 볼게. 그래서 너네 임상 데이터 그냥 그대로 쓰는데 전략적으로 다양한 전략을 해보자. 뭐 A 전략 써보고 B 전략 써보고 C 전략 써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효능 좋고 부작용 낮은 의약품이 나올 거야.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기존 임상 파이프라인 그대로 갖고 하니까 검증된 항체 기반이니까 허가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임상 파이프라인 진행했을 때 발견하지 못했던 부작용 환자들, 기존 파이프라인에 너무 내성, 타성에 젖은 환자들, 약 투여했는데 처음에 50% 객관적 반응률이 좋았다가 갑자기 두 번째 투입하니까 객관적 반응률이 25% 떨어지고 불안하잖아요. 객관적 반응률이 50%였다가 20% 급격하게 떨어진 그 내성 환자가 링커만 바꿔줘 봤더니 객관적 반응률이 20% 떨어졌는데 다시 40%까지 올라가요. 그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바이오베스트 전략으로 너네 기존 파이프라인 임상 데이터 그대로 가져가. 대신에 우리가 디자인 설계만 해줄게. 전반적으로 개발 기간만 단축해줄게. 검증된 항체 그대로 써. 근데 링커나 페이로드만 바꿔줄게. 이런 바이오베스트 전략을 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으로 엄청나게 이제 히트를 쳐서 다양한 빅파마들의 파이프라인에 이 바이오베스트 전략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시약 ADC 관련된 항체약물 접합체의 파이프라인은 27년까지 10개 이상까지 확대가 되고 지금 7개예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지금 파이프라인 깔아놓은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계속 다 데이터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아까 영국의 익스다제아 이 파이프라인 허투 유방암 치료제, 근데 유방암만 치료제는 아니에요. 요 허투 ADC라는 거는 유방암이나 비소세포폐암이나 고형암이나 이런 쪽으로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가장 주력이 유방암인 거지 다른 암종으로도 확장성이 있다는 거고요. 이게 임상 1상 전체 결과가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항체 약물 접합체 플랫폼의 투여 종양 침투력,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항암 투여에 대한 종양 침투력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에 대한 임상 결과 IND 시험 신청서가 올해 말에 또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에 바로 항암제 중에 대표적으로 에드세트리스라는 항암제가 스타트를 끊으면서 특허 만료된 ADC 의약품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면 이 특허 만료된 ADC 의약품에 아까 말씀드린 링커나 링커 페이로드나 항체는 그대로 쓰고 이 바이오베스트 전략을 대거 이 특허 만료된 ADC 의약품들이 이 바이오베스트 전략을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ADC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항체 약물 접합제는 아직 초기 시장이고요. 막 뭐 머리 빠지고 막 체중 엄청나게 줄어들고 막 토하고 그런 여러 가지 화학항암제 대체제로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에너투랑 이 트로델비란 치료제가 초기 옵션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 침투가 가속화되기 시작했고, 다양한 페이로드 약물 전달 기술이나 연결 부위 링커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전임상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확인했고 부작용 줄어드는 것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약에 대한 내성 때문에 더 효과가 좋아지지 않는 환자들한테 환자들의 질을 내성 환자 대상으로 시장 진입에 강점을 띠면서 상당히 내성 환자들한테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플랫폼하고 파이프라인하고 그런 거를 다 고르게 지금 붕어빵 기계도 팔고 붕어빵 안에 그 고형물도 파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전략으로 하고 있고, 여기도 사실은 국내 바이오텍 회사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회사입니다. 사실은 너무 많아서 지금 뭐 최근에 뭐 오노도 있었고 오노 약품도 있었고 타케다 제약도 있었고 암젠도 있었고 세계적 빅파마 회사 나간 거는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보다 훨씬 많아요. 기술 이전 규모도 훨씬 더 누적적으로는 가장 많고요. 대표님, 그럼 리가켄바이오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팔아야 될지 혹은 기다려야 될지, 그리고 신규 진입하고 싶은 분들은 주가가 지금 가격 괜찮은지 또 궁금합니다. 리가켄바이오 갖고 계신 분은 팔 이유가 전혀 없죠. 들고 가라, 많이 올 거다. 네네.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다. 성장할 네. 거다. 주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주가가 따라서 뒷받침이 돼주겠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를 신규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도 역시나 단기간에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알테오젠처럼 기다리시라. 조정이 나올 때 혹은 뭐 글로벌 이슈든 아니면 기업 자체에 뭐 있던 이슈든 맞습니다. 네. 조정 나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 네. 된다. 네. 요번에 만약에 금리를 2번 낮출 줄 알았는데 한 번밖에 안 낮춰서 막 폭락이 나오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진짜 막 싸 담아야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ABL 바이오가 네. 궁금합니다. 자, ABL 바이오는 뇌질환 관련돼서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항암제 못지않게.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 치매죠,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알츠하이머 쪽인데 이제 뭐 파킨슨 병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근데 핵심은 요겁니다. 알츠하이머가요, 이제 2030년이면 거의 8천만 명에 육박할 정도라고 해요. 우리나라 지금 치매 몇 명인 줄 아세요? 얼마 안 될 것 같죠. 그렇게 주변에 많나 싶기도 우리나라 하고. 치매 저희 75만 명이라. 그렇게 많아요? 내년에 100만 명 돌파한답니다. 그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니까 그쵸. 네. 2%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2% 되죠. 절대 적은 인구는 아니죠. 네. 그죠. 길가에 100분 중에 두 분이 치매죠. 치매다. 네네. 퇴행성 뇌질환, 치매, 파킨슨 병은요, 암과 비만 다음으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크고요. 뇌질환이 지금 항암제 50%인데요. M&A는 당연히 인수합병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큰 기업이. 그런데 뇌질환이 20%에 달할 정도 상당하고요. 요 BBB 셔틀 기술이 상당히 높은 전 기술 진입 장벽이 있다고 봐요. ABL 바이오도요, 시총 원래 1조도 안 되는 회사였어요. 근데 5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5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BBB 셔틀 기술, 뇌질환 치료제 개발의 핵심이고요.
뇌와 혈액 사이의 물질 이동을 조절하는 혈액이 바로 이 뇌장벽이라는 겁니다. 뇌장벽을 통과해야지만 치료제가 뇌까지 전달하는데 대부분 뇌까지 치료제 자체가 통과를 못해서 치료 효과가 전혀 없는데 바로 이 BBB 셔틀 기술 때문에 뇌와 혈액 사이의 물질 이동 그 통로를 조절해서 뇌장벽, 이 뇌장벽을 통과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치료제를. 그래서 뇌까지 전달하게 하는 거고요. ABL 바이오가 바로 이 뇌혈관 혈액 뇌장벽 셔틀 플랫폼 그랩바디 B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효과라고 하는 거는 아밀로이드 베타 플러그 제거 효과인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뇌 부종이 생긴다든지 뇌 출혈이 생긴다든지 중증 뇌 부작용이 생기면서 안전도가 급격하게 기존의 뇌 치료제들이 떨어졌는데 당연히 BBB 셔틀 플랫폼을 통해서 혈액 뇌장벽을 통과해서 치료제를 가장 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니까 부작용도 떨어져. 안정성도 올라가. 뇌출혈도 안 생겨. 뇌부종도 안 생기는 그랩바디 B 플랫폼 때문에 세 과제가 동시에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뇌에 대한 뇌 안에서 머무는 뇌에 대한 약물 농도가 기존 대비 12배나 혈중 농도를 유지하면서 투여 효과에 대한 상당한 그 효과를 입증을 한 겁니다. 부작용 확률도 떨어지면서 뇌에 대한 효과까지 높인 거고요. 뇌 투과 효율을 증가시키면서 부작용 개선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요거 관련돼서 전 세계 최초로 IGF-1R 요거 항체 요 타겟으로 뇌 투과 플랫폼 진행하는 거는 아마 임상 1상 결과가 곧 한두 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요. 경쟁사는 요 TFR 요 타겟으로 뇌 투과 셔틀을 갖고 있는데 경쟁사 대비해서는 약효에 대한 기대 효과가 더 크고 부작용이 좀 낮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란 GSK의 여기도 플랫폼의 형태로 4월 달에 임상 거의 4조에 가까운 돈을 마일스톤을 이조한 거고요. 그거에 끝나지 않고 ABL 바이오는 프랑스의 사노피한테도 1조 5천억의 그랩바디 B 플랫폼에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세계 이제 중추신경계 CNS 치료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2030년에 300조가 넘는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요. 지금은 거의 200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고 이 회사도 ADC 블록버스터 가능성 1조 이상의 신약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어요. ABL이 도입한 이제 플랫폼 기술 관련돼서 인투셀하고 이런 중국의 선출원 문제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그런데 강력하게 이제 뭐 미국이나 호주나 우리나라의 그 이미 투과적으로 이 이중항체 플랫폼 그랩바디 B에 대한 특허를 다 완료했고요. 최근에 여기도 글로벌 빅파마 노바티스의 가장 권위 있는 생물의학 신경과학 글로벌 총괄 사장인 로버트 발러가 중국의 어떻게 보면 그 ABL 바이오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시로낙스라는 데는 엄청나게 큰 규모로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했거든요. 그 여기서도 이 로버트 발로 사장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 치료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신약 개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는 기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ABL 바이오는 자체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ABL 206, 209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플랫폼의 가치는 이제 시작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런 치매 치료제가 로슈의 트론티네맙 요거 치매 치료제인데요. 3상이 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경쟁사 레카네맙이 SC 아까 알테오젠 설명드렸던 피하주사 제형으로 개발이 완료돼서 FDA 승인되고요. 일라이릴리의 요 키순라가 초기 치매 적응증 확대로 3상 중간 데이터를 2분기에 발표하고요. 로슈는 근데 로슈는 사실 ABL 바이오 거 말고 자체 BBB 셔틀을 통해서 트론티네맙 하반기에 결과 발표하고 노보노디스크는 경도성 알츠하이머 치료제 3상 세마글루타이드를 2분기에 이제 곧 9월 달에 발표하고 그럼 ABL 바이오도 그랩바디 B 플랫폼으로 ABL 302 요거 3분기에 발표를 하고요. 하반기에는 BBB 셔틀 신규 플랫폼 계약 아밀로이드 베타 요 타겟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4조 수주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고 치매 치료제, 뇌질환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기존에 자체 쓰고 있는 뭐 로슈 정도를 빼고는 나머지 빅파마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그 기대를 갖고 있다. 왜냐면 부작용 측면이랑 안정성 측면에서 그 TFR 타겟으로 아까 요 알츠하이머 여기 나와 있네요. 로슈의 알츠하이머 항체 간테네루맙 TFR 타겟이 여러 가지 지금 보면은 뭐 아밀로이드 플라크 감소에서는 유용한 점을 보였지만 EU에서는 시판 허가가 거부됐어요. 그래서 재심사를 하고 있어요. 키순라 마찬가지죠. 부작용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부작용에 대한 시장에서 빅파마 시장에서 경각심이 올라갔고 그러면 타 조직 대비 내 발현율도 높아야 되고 노화 발현율도 생기지 말아야 되고 빈혈 발생도 없어야 되고 혈액 독성 가능성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그랩바디 B 기반의 ABL 바이오로 하면 조금 더 안정성, 부작용, 독성, 그 다음에 경로 투과성 측면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로슈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허가가 거절된 유럽에서 허가가 거절된 키순라가 하는 BBB 투과 플랫폼하고의 상대적인 우수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TFR 기반 이 트론티네맙하고 ABL 바이오가 하는 IGF-1R 기반 요거는 첫 지금 인간 데이터가 올해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BBB 셔틀 계약 체결할 때 ABL 바이오의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 디날리가 지금 15조까지 시총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계약이 반환됐어요. 그러니까 경쟁사가 지금 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ABL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또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고 ABL 바이오는 간 독성 이슈 해결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거죠. 요거 디날리도 간독성 문제가 또 생겼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고려할 때 이게 시총이 15조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ABL 바이오가 지금 막 미친듯이 주가가 올라와서 한 4조에서 5조 왔다 갔다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디날리 시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디날리가 갖고 있는 BBB 셔틀 계약에 대한 안정성, 유효성, 뭐 투과 전달성 모든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ABL 바이오가 우수성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러면 네. 디날리 시총이 15조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떨어져서 계약 반영돼서 한 4조고요. 지금 역대 그때 계약 딱 BBB 셔틀 계약 체결했을 때 15조를 찍은 거죠. 그러면 지금 ABL 바이오가 시총이 지금 주가가 2배 내지 3배까지 갈 수도 있다. 이게 그렇게 크게 만약에 BBB 셔틀 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 정도 가능성을 목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미 그 비슷한 회사가 그 보여줬던 그 실적이 이미 그 모델이 있는 거니까 있죠. 찍었던 게 있는 거 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를 달성했을 때 그 회사는 지금 주가에 2-3배까지 갔었으니까 그렇죠. 네. 사례가 있는 거죠. 사례가 있다. 네. 그리고 ABL 바이오는 이제 콤파스라는 글로벌 이제 파트너사랑 담도암 여기도 담도암 관련해서 이게 반응률이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데이터가 아마 객관적 반응률 OS 포함해가지고 4분기에 나올 예정이고요. 여기는 그랩바디 T를 적용한 파이프라인이고 파트너사 아이맵이 ABL 111 관련돼서 위암하고 위장관 접합부암, 식도암 여기도 반응률이 객관적 반응률이 83% 나오면서 상당히 기존에 쓰던 옵티모와 키모 병용요법 또는 옵티모와 이 졸베투시맙이 지금 요 식도암이나 요 위장암 쪽의 대표적인 치료제거든요. CLDN 28.25 항체에 쓴 건데 여기보다 안정성이 뛰어나다가 지금 요 객관적 반응률 임상 데이터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콤파스 파트너가 진행하는 담도암 쪽 요거 아마 4분기에 긍정적인 데이터 나오면 요것도 상당히 좀 ABL 바이오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님 그럼 아까 알테오지나 리가켄 바이오하고 똑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ABL 바이오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팔아야 될지 더 들고 가야 될지 그리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면 될지 궁금합니다. ABL 바이오도 전혀 팔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신규 있는 사람은 또 기다려야 된다. 지금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다들 좀 단기간에 너무 올랐어요. 단기만이 올라서 한번 조정이 올 때 담아라. 네네네. 아무리 좋아도. 네네네. ABL 바이오도 뭔가 거시경제 이슈가 터져서 좀 단기 조정이 올 때 그때 좀 쓸어 담아라. 네. 그리고 사실은 이쪽 그 웅달 책방으로 좀 자산운용사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그 광고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ABL 바이오, 알테오제,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에 집중 투자하는 ETF가 하나 있습니다. 그 ETF를 사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거를 월급 또는 목돈, 여윳돈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바이오에 투자하는 ETF는 너무 많아요. 근데
ABL 바이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에 집중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그게 비중이 ETF에서 예를 들어 바이오 회사인데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를 60% 이상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은 이렇게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아니 이거 뭐 언제 내가 하나씩 뭐 떨어질 때마다 사고 팔고 하고 있냐, 좀 ETF 이런 거 없냐. 근데 ETF가 너무 많아요 바이오는. 맞아요. 네. 그 어떻게 골라야 돼요? 액티브 ETF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ETF가 지수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막 펀드 매니저가 막 공격적으로 그걸 조절을 하지는 않는데 액티브 ETF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ABL 바이오 같이 핫한 거 더 많이 담는다든지. 그래서 액티브 ETF 중에 다행히도 ABL 바이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를 많이 담은 액티브 ETF가 있더라고요. 바로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하는 건데요.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ABL 바이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모두 담여 있는데 심지어 여기 파마리서치까지 들어있네요. 우선 순위가 바이오 플랫폼 3인방,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가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한 10%씩 담긴 것 같아요 비중이. 네네네. 각각. 네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 1억 원으로 모든 주식, 2차 전지, 원전, 조선, 방산, 바이오, 화장품, 뭐 엔터테인먼트 다 합쳐서 1억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할 때 대표님이라면 바이오 섹터에 어느 정도 금액을 좀 할당하실지, 그리고 담는다면 어떤 회사들을 담을지, 뭐 개별주도 좋고 ETF도 좋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바이오 최소한 25% 정도는 담을 것 같아요. 바이오로 25%는 네. 섹터는 일단 담아라.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가 뭐가 더 오를지 선정이 어렵다. 그러면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ETF를 저는 떨어질 때마다 사서 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SK 바이오팜. SK 바이오팜. 네, SK 바이오팜은 미국의 뇌전증 치료제가 매달 처방 데이터가 나오니까 깔끔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역대급 실적을 계속 갱신하고 아마 우리나라 제약회사 중에 가장 빨리 블록버스터 1조짜리 매출 탄생하는 게 SK 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바이오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여기에 바이오 플랫폼 3대장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플러스 SK 바이오팜을 떨어질 때마다 사서 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그 포트폴리오 비중의 25% 정도는 25%, 네네. 바이오로 해라. 네네네. 대표님 그 긴 시간 동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대표님 운영하시는 또 그 채널이나 또 강의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을 이용하고 있고요. 빌리언스 캠퍼스는 유튜브에 올리지 않는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영상을 제작을 하고요. 당연히 거기에 기업 분석, 산업 분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제가 시황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산업, 기업, 시황, 수급까지 다 정리해드리니까 빌리언스 캠퍼스에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시황 정리가 깔끔하게 되시고 유튜브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빌리언스 캠퍼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가 4명이서 그 오프라인 강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오프라인으로 서울에서 강연을 하고요. 요번 주 8월 30일 토요일은 지방분들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줌 형태로 온라인으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LSK 파트너스라는 법인 소속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강연도 아마 PD님이 댓글 달아주실 건데 그것도 강연 사업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오프라인에 오시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분들끼리도 친해지고요, 다양한 투자 얘기하실 수 있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또 그 강연 들으시는 분들한테 그 텔레그램 네트워크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도 다양한 소통하실 수 있고, 직접 오셔서 강연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강연장 데이트도 하시고 아니면 오셔서 뭐 자녀분하고 같이 오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오프라인 강연 사업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지훈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